지금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국가적 망신에 가까운 충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프랑스에 비하면 삼류제. 장성의 오만한 발언 뒤에는 48개월째 미납된 1조 6천억 원의 책임 회피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KF-21 분담금만 납부하면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려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뒤에서 라팔 전투기와 양다리 협상을 벌이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계약을 전면 수정하며 8조 원 규모의 KF-21을 단독 개발로 완성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두고 협력은 요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은 최악의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도 신뢰도 미래도 잃어버린 인도네시아. 과연 그 대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 정확히 1조 6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투입하는 분담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오후 2시 습한 한국의 공기가 폐를 감쌌죠. 국방부 항공조달국 부국장까지 오른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만 유수프입니다. 검은색 정부 차량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거대한 스케일에 비하면 정말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 전시된 T-50 골든 이글의 모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럴듯해 보였지만 소형 훈련기에 불과했죠. KF-21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개발비가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와 손을 잡으려 하는지 이유가 명확했어요. 8조 원을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이 컸겠죠. 우리의 20% 분담은 그들에게 절실한 자금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동남아시아 시장이었어요. 2억 7천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군사력 보유국입니다. 우리가 KF-21을 도입하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주변국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았죠. 한국으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을 거예요. 방산 외교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한국 측 대표단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카이 책임 엔지니어인 정민수라는 사람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45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기술자 특유의 신중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우리는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 이전까지 받는 구조였습니다. 정말 좋은 거래였죠. 한국 측에서 제시한 협력 방안을 들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담금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기술 교육은 물론이고 생산 라인 참여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비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우리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A사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 같은 민감한 부분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태도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트너라면서 왜 숨기는 게 있을까요? 정민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국가보안과 관련된 핵심 기술은 어느 나라든 보호하는 게 원칙이라면서요. 대신 예정된 협력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결국 한국도 우리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굴고 있는 거죠.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기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기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전문 기자들이 KF-21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20%를 투자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한국이 우리 덕분에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20%를 투자합니다. 한국은 우리 덕에 개발하는 겁니다라고 했죠. 그 순간 기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거든요. 오후 일정으로 카이 연구소를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 KF-21 시제기가 조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지만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죠. 정민수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산 화율이 80%를 넘어섰고 핵심 부품들도 대부분 자체 개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 비행 테스트도 아직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만찬 자리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진지함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습니다. 기술력은 분명히 있지만 대국의 여유나 경험은 부족해 보였어요. 우리 같은 파트너가 있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참여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적이라는 결론이었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심 기술 공유의 소극적인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판단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를요. 한국이 기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관철시킬지에 대해서요. 분담금 비율을 줄이면서도 기술 이전은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 저의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조식 뷔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기술 협력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날이었어요. 어제 정민수가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9시 정각에 카이 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정민수는 이미 두꺼운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42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기술 이전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죠. 상당히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정민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놀라웠습니다. 3단계로 구성된 협력 로드맵이 펼쳐졌거든요. 1단계는 기술 교육, 2단계는 부품 생산 참여, 3단계는 완전한 현지 조립 라인 구축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뒀다는 게 의외였어요. 분명히 한국이 우리의 참여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기술자 200명을 6개월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부분도 보였습니다. 핵심 기술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거든요. A사 레이더 설계 기술, 전자전 시스템, 스텔스 코팅 기술 등은 협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아직도 우리를 완전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수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했어요. 국가 핵심 기술은 어느 나라든 보호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대신 다른 영역에서는 최대한 개방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파트너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정민수가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뭔가 약속을 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라는 의미일까요? 오후에는 실제 생산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안에서 KF-21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성품은 아니었습니다. 시제기 몇 대가 테스트 단계에 있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정민수가 제조 라인을 안내하면서 설명했어요. 현재 국산화율이 89%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11%는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한 독립은 아니라는 거죠. 저녁 시간에 정민수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아 보였어요. 정민수는 말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파트너 간의 신뢰 없이는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느꼈어요. 기술력은 있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걸 주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대국과 진짜 파트너십을 맺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협력 의지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공유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어요. 진정한 파트너라면 더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보안을 핑계로 벽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수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조건부 협력 의지였어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분명히 우리의 참여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제어하려고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 공유는 제한하면서 자금 지원은 받겠다는 식이죠. 이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옵션을 준비해야겠다고요. 한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프랑스의 라팔 같은 대안을 검토해보는 게 현명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기체니까 리스크도 적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민수가 말한 약속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한국이 왜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지를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오해가 얼마나 큰 실수로 이어질지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조건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라팔 도입도 추진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출발 7시간 후였습니다. 오후 4시, 열대의 무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종합해보니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국방부로 직행했습니다. 장관님께 보고할 내용이 산더미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 제한 정책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관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인도네시아 군부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죠. 한국은 어땠 나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답했어요. 기술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공유하지 않으려 하고 모든 걸 조건부로 제시한다고 했죠. 장관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프랑스 라팔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라팔은 이미 완성된 검증된 기체라고요. 프랑스군이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고 인도와 이집트도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제한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장관님이 관심을 보이자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라팔은 당장 운용 가능한 전력이라고요. 우리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라팔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어요. 프라보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측과 접촉해보라고 지시했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조건을 알아보라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프랑스 대사관에서 다쏘 아비아시옹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피에르 모로라는 50대 중반의 영업 담당자였어요.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 제한 같은 건 일절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라팔의 성능 수치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최대 마하 1.8의 속도, 580km의 작전 반경, A사 레이더 탑재. 모든 게 현재 운용 중인 실제 수치였습니다. KF-21의 예상 스펙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기체 48대의 정비 지원, 조종사 훈련까지 포함해서 80억 달러. KF-21 분담금보다 비싸긴 하지만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전략적 파트너에게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요.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정비시설 구축, 조종사 파견 훈련 등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외교적 메리트였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거였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라팔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한국 기체를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라팔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공군작전참모부의 수디르만 준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는 KF-21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어요. 수디르만 준장이 제기한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 향후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우리가 KF-21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라팔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두 프로젝트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우리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디르만 준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KF-21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라팔을 도입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게 그의 우려였습니다. 신뢰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사업가적 마인드로 접근할 거예요. 우리가 분담금을 줄이더라도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3주 후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라팔 도입 관련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장관님을 비롯해 공군참모총장, 각 부서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제시한 최종 조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48대 도입에 총 75억 달러. 처음 제시했던 80억에서 5억 달러를 깎아준 거였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 범위도 상당히 관대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요. 프랑스는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고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라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관님의 표정도 긍정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결국 표결에 붙였고 라팔 도입 추진이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7표, 반대 2표였어요. 합의서 서명식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직접 자카르타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명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서명식 당일 국방부 청사는 기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명 테이블 옆에 섰어요. 프랑스 국방장관이 펜을 들어 서명했고 이어서 우리 장관님도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서명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우리가 잃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요.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KF-21에서 얻을 수 있었던 진정한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공군의 미래가 바뀌었다고요. 라팔 도입으로 우리는 동남아시아 최강의 공군력을 갖게 될 거라고 했어요. 와이프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너무 쉽게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방 떨쳐냈습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라팔 합의서 서명 3주 후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보좌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한국 관련 긴급 보고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KF-21 보람의 초음속 비행 성공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였거든요. 사진에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전투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마하 1.05 돌파.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바로 어제 일이었어요. 우리가 라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이런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던 거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이 82번째 시험 비행이었다는 거예요. 82번이나 비행을 했다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직 초보적인 테스트 단계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보좌관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였어요. 국산화율 89%, A사 레이더 독자 개발 완료, 전자전 시스템 국산화 성공.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 부분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민수가 핵심 기술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려던 바로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3개월 전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려보니 새로운 해석이 가능했어요. 그때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자신감, 정민수의 확고한 어조,
그리고 체계적인 협력 계획서들이 말이에요. 혹시 제가 한국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그들이 보여준 신중함을 약함으로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유튜브에서 KF-21 시험 비행 영상을 찾아서 봤어요. 6분 57초 분량의 공식 영상이었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순간부터 초음속 돌파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음속 돌파가 확인되는 순간 한 엔지니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장면에서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의 KF-21 프로젝트를 단순한 사업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꿈이었던 거죠. 자국 기술로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만든다는 꿈 말이에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정민수의 인터뷰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파트너가 필요했지만 파트너가 없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요. 와이프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의외의 질문을 했어요. 그럼 라팔 계약은 잘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3주 전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밤늦게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발전사, KF-21 개발 과정,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반응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KF-21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자 개발 전투기라는 점, 미국 F-35와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이 모든 걸 대부분 자체 기술로 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한 군사 전문가는 KF-21을 두고 아시아 항공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이제 세계 6대 항공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어요. 우리가 없어도 여기에 도달했다고요?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느꼈던 우월감이 점점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처음부터 제가 잘못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다음날 출근해서 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라팔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완성품이고 검증된 기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한국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항공기술과 김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F-21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요. 이 정도 속도면 2026년쯤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KF-21을 완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0% 파트너에서 완전한 외부자가 되는 거죠. 기술 이전은커녕 구경도 못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KF-21 관련 최신 동향을 문의한다는 명목이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변해줬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한국은 계속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분담금 납부 일정을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라팔 도입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두 프로젝트 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성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를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녁 뉴스에서도 KF-21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심지어 폴란드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거예요. 기술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나라,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 없이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팔 계약서가 책상 서랍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아직은 확신을 버릴 수 없었어요. 라팔은 여전히 검증된 완성품이었고
한국의 성과도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KF-21 초음속 비행 소식을 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정민수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정민수는 의외로 흔쾌히 응했어요. 오후 3시에 화상회의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특별한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 시간이 되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정민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이 3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배경으로는 KF-21 시제기가 보였어요.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초음속 비행 성공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개발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정민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체제로 전환했다는 거였어요. 독자 체제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정민수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루고 라팔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는 화면을 공유하며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KF-21 기술 국산화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엔진 기술 89% 국산화, A사 레이더 100% 자체 개발, 항공전자 시스템 95% 국산화. 심지어 스텔스 코팅 기술까지 독자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국 방문 당시 핵심 기술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려던 바로 그 기술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완성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원래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개발하려고 했지만 파트너의 불확실성 때문에 독자 개발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분담금 연기가 2021년 6월, 두 번째 연기가 9월, 그리고 라팔 도입 검토 소식이 들린 게 12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독자 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버린 건가요? 정민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원래 협력 계획대로라면 우리도 상당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민수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약속을 지켰다면 함께 갔을 겁니다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 제시했던 협력 방안들, 기술 교육 프로그램, 생산 라인 참여 계획들이 모두 진짜였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만 제때 납부했다면 모든 게 현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은 계속 밀렸고 라팔 도입 소식까지 들리면서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했어요. 8조 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불확실한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는 없었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린 기술을 숨긴 게 아닙니다라고 정민수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약속을 미루는 동안 우리는 혼자서 완성해야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라팔은 단순한 대안 검토였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민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해 보였어요. 그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분담금 납부 요청 공문들이었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차례나 공식 요청을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23번이나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몇 번 독촉받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거의 매월 요청을 보내며 기다렸던 거였어요. 정민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믿고 기다렸다고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 기체 도입 소식만 들려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조건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새로운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담금 규모 축소, 기술 이전 범위 대폭 감소, 생산 참여 제한 등이었어요.
원래 20% 파트너로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이 거의 사라진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을 때 정민수는 간단 명료하게 답했어요. 리스크 관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불확실한 파트너에게 핵심 기술을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KF-21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없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화상회의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포기하고 독자 노선을 택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미루고 라파를 선택하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였어요. 정민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숨긴 게 아니라 혼자서 완성해야 했다는 그 말이요. 한국이 기술을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였던 거죠. 저녁 무렵 프라보워 장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KF-21 관련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예상과 많이 다르다고 한국이 이미 독자 체제로 전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장관님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조건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라팔은 분명히 좋은 기체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더 큰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한국의 KF-21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외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질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만 소외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제 판단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라파를 과대평가했던 제 오만함이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말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그들은 우리가 약속을 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예상대로 행동했던 거죠. 정민수와의 화상회의가 끝난 지 4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협상 재개를 요청해왔어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회의였는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KF-21 프로젝트 파트너십 재조정 협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재조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파트너십을 재조정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지위가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말이에요.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민수 외에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와 카이 경영진이 참석했어요. 우리 쪽에서는 제가 수석 대표를 맡았고 공군본부와 조달청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인사말을 건넸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3개월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그 조심스럽고 간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였어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KF-21 프로젝트 수정안이라는 문서였어요. A사 용지 15장 분량이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분담금 조정이었어요.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어요. 기술 이전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핵심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을 공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정비 기술과 운용 매뉴얼 정도만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생산 참여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인도네시아 내 조립 라인 구축은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어요. 대신 부분적인 부품 생산만 허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말이에요. 한국 측 대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분담금 미납 문제였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속된 분담금이 한 차례도 납부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라팔 도입 문제였습니다. 한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경쟁 기체를 도입하는 것은 파트너십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불확실한 파트너에게 핵심 기술 개발을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 체제로 전환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우리 측 대표단이 반발했습니다. 공군본부 김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분담금 문제는 국내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라팔 도입은 단순한 대안 검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민수가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23차례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납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팔 계약은 이미 체결된 사실이라고 지적했어요. 조달청 박 과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은 계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오히려 반대라고 했습니다. 먼저 계약 정신을 위배한 것은 인도네시아 측이라는 거였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해결될 게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분담금 지연과 라팔 도입이 한국 측에 신뢰 손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이 제 발언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숨긴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조건을 날려버린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정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으로 경직된 모습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현재 조건에서라도 협력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했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 개발 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만을 위해 기다릴 수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 비율이 기존 80%에서 30%로 축소되었어요. 생산 참여도 70%에서 15%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현지 조립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인도네시아의 지위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20% 공동개발 파트너가 아니라 해외 도입국 중 하나로 분류된다는 거였어요. 우선 구매권은 인정하지만 특별한 대우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였죠. 돈을 적게 내면 기술도 적게 가져간다는 원칙을 냉정히 적용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뢰를 잃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 측 대표단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이었거든요. 특히 기술 이전 부분에서는 거의 얻을 게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손을 뗄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공군본부 김준장은 차라리 완전히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협력할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조건이 나빠졌지만 완전히 배제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어요. 한국의 KF-21이 성공한다면 우리도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축소된 조건이지만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분담금 납부 일정은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조건은 바뀌었지만 파트너십 자체는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정민수와 개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솔직하게 사과했어요. 우리의 일관성 없는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요. 한국은 정말로 인도네시아와 함께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두 마리 토끼는 결국 둘 다 놓치게 된 거였어요. 라팔은 얻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 같았습니다. KF-21에서의 지위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미래 기회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가장 아쉬운 건 처음부터 한국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약속의 중요성을, 파트너십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속이거나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고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분명히 경고했었거든요.
결국 모든 건 우리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자카르타 협상이 끝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축소된 조건의 새로운 계약서를 검토하며 서명 절차를 밟고 있던 중에 한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KF-21 최종 성능 확인 비행에 인도네시아 관계자를 초청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서 특별한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파트너로서 한국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 제안을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 없이 완성된 전투기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동시에 그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기로 결정했어요. 3일 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천카이 본사까지 가는 2시간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담한 나라였지만 예전처럼 작게만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성과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천공항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경납고 앞에 KF-21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봤던 시제기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완성된 전투기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마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그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6개월 사이에 이뤄낸 성과가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어요. 오늘 보게 될 비행은 최대 성능 확인 시험이라고 설명했어요. 마하 1.8까지 도달하는 최고속 비행과 고기동 성능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는 종합시험 비행이었어요. 관제탑으로 올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교한 관측 장비들과 모니터들이 즐비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오전 10시 정각, 첫 번째 기체가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KF-21 보라매. 태극기가 그려진 회색 기체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거렸어요. 멀리서 보던 것과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조종사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보라매 1호기, 이륙 준비 완료.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엔진이 켜지자 거대한 굉음이 관제탑까지 전해졌습니다. 2개의 제트 엔진에서 뿜어나오는 불꽃이 활주로를 달궜어요. 그 순간 제 가슴도 왠지 모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승인이라는 관제탑의 지시와 함께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지는 속도,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상승 비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팔라지는 상승 각도를 보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하늘을 찌르며 올라가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마하 1 돌파라는 보고가 들려왔고 이어서 마하 1.2, 1.5, 1.7이라는 음성이 연달아 들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속도 수치를 보며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기동 테스트였습니다. 하늘에서 급속 선회를 하는 KF-21의 모습이 마치 고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구지에 가까운 기동을 하면서도 안정된 비행을 유지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설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30분간의 비행이 끝나고 KF-21이 착륙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각도로 활주로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감탄과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엔진이 멈추자 경납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도 해냈다는 것을요.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잘 해냈다는 걸 말입니다. 조종사가 기체에서 내려와 엔지니어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모두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지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2번째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장 시스템 테스트였어요. 실제 무기는 장착하지 않았지만 모든 센서와 타겟팅 시스템을 가동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KF-21이 가상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하고 추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었는데
그 정확성이 경이로웠어요. 스텔스 성능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상 레이더로 KF-21을 추적해보는 시험이었는데 레이더 반사 면적이 예상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어요. 한국이 스텔스 기술까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결과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총 120여 개 항목의 성능 테스트 중 95% 이상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몇몇 항목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수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비행 테스트가 총 200회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회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정민수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답했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도 해냈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함께 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파트너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도 혼자 가야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국을 떠났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던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꿈을 이룬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을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 그 놀라운 성과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정일 뿐이었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홀로 서기에 성공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어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KF-21 경납고를 지나쳤습니다. 어제 하늘을 날았던 그 전투기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앞으로 이 기체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 생각하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탑승구에서 정민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고 싶다고요. 비록 조건은 바뀌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KF-21의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목격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프라보어 국방장관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KF-21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최종 평가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전 9시 국방부 최고 위급 회의실에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장관을 비롯해 각군 참모총장,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했어요. 회의 주제는 KF-21 프로젝트 참여 성과 분석 및 향후 전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대회비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한국 KF-21 공동개발 사업 최종 평가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무려 8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정책연구소 김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6개월간 이 프로젝트를 면밀히 분석해왔다고 했어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우리의 성과와 손실을 계산해봤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획득 기술 사실상 0%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기술 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었어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핵심 기술 80개 항목 중 실제로 이전받은 것은 단 3개였어요. 그마저도 기본적인 정비 매뉴얼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A사 레이더, 항공전자, 엔진 기술 등 핵심 분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국제적 인식 변화였습니다. KF-21이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단독 개발 전투기로 분류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나 전문 매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독립을 완전히 달성했다고요.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모든 핵심 구성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어떤 외국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 변화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KF-21이 독자 개발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수출 제약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현재 7개국에서 정식 도입 검토 중이라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고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동남아시아 시장 전망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KF-21을 도입하면 주변국들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거쳐가지 않고 직접 각국과 협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 박사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역 리더로서 갖고 있던 영향력이 크게 손상되었다고요. KF-21 프로젝트에서의 실패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였어요. 네 번째 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비용이 무려 12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어요. 기술 이전, 생산 참여, 수출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였습니다. 반면 라팔 도입으로 얻은 것은 48대의 완성품뿐이었어요.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고 생산 참여는 아예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의 핵심 기술을 결코 공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가장 뼈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신뢰 손상과 미래 협력 제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 측 발언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일반 고객국 중 하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양국 방산 협력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여섯 번째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은 한국과의 직접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베트남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모두 우리를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이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읽어내려갔어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이행 및 라팔 접촉은 한국의 기술 독립을 가속한 요인으로 분석됨. 한국은 불확실한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 체계 구축에 성공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음.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진 거였어요. 우리의 선택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흔들린 게 아니라 한국을 흔들지 못한 거였어요. 김 박사가 마지막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내부 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어요. 분담금 지연, 라팔 도입,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누적된 결과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함께 가고 지키지 않으면 혼자 간다는 원칙을요. 우리가 그 원칙을 무시했고 한국은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라는 거였어요. 공군 참모 총장이 질문했습니다. 이제라도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김 박사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프라보워 장관이 저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더라고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발로 찼습니다. 흔들린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고백이 모든 걸 정리하는 말이었거든요. 한국을 의심하고 라팔을 선택하고 약속을 어긴 모든 결정이 우리 스스로 내린 것이었어요.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89페이지 전체가 우리의 실패 사례였습니다.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았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파트너십은 일방적 기대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 이행에 기반한다. 이를 간과한 국가는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조용히 물었어요. 후회하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깨달음이라고 답했어요. 우리의 오만함을 깨닫게 된 소중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원칙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던 거였어요. KF-21은 이제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이름으로 세계에 진출할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구경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이 모든 결과가 예상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했었거든요. 우리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의 결과도 충분히 경고했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는 못할 거라고 오만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거였어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시 돌릴 수 없는 결과였어요. 우리는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겁니다.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의 KF-21이 하늘을 날며 성공 신화를 써나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관객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자리였습니다.